여보세요?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혜진은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은 채 잠깐 멍해졌습니다. 요즘 따라 몸이 자주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하긴 했지만 설마 큰 병일 줄은 몰랐죠. 병원에서는 오늘 중으로 다시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어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길로 딸 예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예린은 학원 수업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 준호에게 연락할까 했지만 혜진은 핸드폰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못하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요즘 준호는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늦어졌다고 자주 말했지만 그 말이 어딘가 익숙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적도 있지만 깊게 묻진 않았습니다. 혜진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누가 봐도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유방암 2기. 다행히 전이는 아직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 혜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은 어딘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걸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 준호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는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왠지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박혀서 아팠습니다. 저녁밥을 차릴 힘도 없어 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 겨우 한 끼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혜진은 우연히 준호의 서랍 속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하나 발견합니다. 모텔 영수증. 그것도 며칠 전 날짜. 혜진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한 건. 과연 준호는 그녀가 아픈 걸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알게는 될까요? 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반복되는 늦은 귀가 사라진 따뜻함. 그 모든 것들이 혜진의 마음을 천천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모텔 영수증의 글자들이 눈앞에 떠올랐고 준호의 차가운 말투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건 단지 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혜진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딸 예린이 오늘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해서 미리 반찬을 준비했죠. 예린은 엄마 얼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보여? 병원 가보셨어요? 혜진은 괜찮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까지 걱정을 안겨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바쁘다며 허둥지둥 나가더니 혜진의 눈을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눈이라도 한번 맞추고 잘 다녀올게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무심한 인사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다 말고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영수증 옆에 놓인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필체로 적힌 글. 다음 주 화요일 예전 장소. 사랑해.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촉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메모장은 너무도 분명한 단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병원에 다시 전화를 걸어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내일 바로 검사를 더 받고 빠르면 일주일 안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 곁에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라니 무슨 소리야? 준호는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영수증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깊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도 지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순간에 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건 너무도 잔인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혜진은 한참을 거실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조차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나 이 아픔을 혼자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끝까지 봐야만 하는 걸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집안일을 하고 예린의 뒷바라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에게 자신의 병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고 준호 역시 이전보다 더욱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은 늘 뒤집어 놓거나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통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혜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은 준호의 양복 주머니 속에서 호텔 멤버십 카드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보통 출장도 가지 않는 지역이었기에 출장 핑계가 통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모든 조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 회식, 바쁜 일들 뒤척이며 자주 뒤돌아 누웠던 밤들, 무뚝뚝한 대답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분명 다른 여자가 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고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채 들어온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마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회사 사람들하고 한잔했지. 왜 또 의심하는 거야? 준호는 불쾌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와 언쟁을 벌일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입에서 직접 거짓말이 흘러나오는 걸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되물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수술 전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손에 쥔 핸드폰을 천천히 꺼내 들고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혹시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탐정업체 연락처 혹시 아직 갖고 있어? 수진은 혜진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람으로 누구보다 혜진의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몇 달 전 수진은 남편의 외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직접 사설 조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 얘기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그게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습니다. 혜진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가만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픈 걸 말하지도 못한 남편. 그런 그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삶. 그녀는 이제 그 문을 직접 열어보려 했습니다. 수진은 메시지를 보낸 지 1시간도 안 돼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진, 무슨 일 있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걱정스러운 그 말에 혜진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나 병원에서 암 판정 받았어. 유방암. 이 길에.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 준호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너 이대로 무너지게 못 둬. 그리고는 곧장 예전에 이용했던 탐정업체의 연락처를 메시지로 보내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눌렀습니다. 예약은 이틀 뒤 수요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혜진은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적어도 진실만큼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그날 저녁 혜진은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족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예린은 요즘 들어 엄마 얼굴이 자꾸 어두워 보여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늘 하는 대답이었죠. 하지만 속은 이미 갈라진 거울처럼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TV만 멍하니 보다 이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같은 집에 살아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간 뒤 혜진은 몰래 그의 외투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마이너스 지우. 짧은 글귀였지만 그 안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종이를 손에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젠 정말로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몰라보게 야윈 얼굴, 캥해진 눈, 그리고 말 못한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표정.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해.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진실은 외면하지 마.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약속된 시간에 맞춰 혜진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간판조차 오래되어 빛이 바랜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실장이라는 중년 남성은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사진 한 장과 메모장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발견한 흔적들이에요. 실장은 사진과 메모를 찬찬히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통 이런 일 시작은 불안하지만 결과는 항상 분명하게 나옵니다. 혜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바짝 긴장돼 있었습니다. 실장은 그녀에게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가능하면 이번 주말 즈음에는 첫 번째 보고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일어나며 작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작이나 의심이 아닌 확실한 진실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겠죠. 집에 돌아오는 길 혜진은 일부러 돌아서 공원 벤치를 찾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병원 진료 예약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까지 모든 걸 확인하고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남편의 외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남은 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비교적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고 짜증도 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잠시 흔들릴 뻔했습니다. 혹시 지금껏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어쩌면 단순한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분명해. 증거가 있고 행동이 있었어. 감정이 무너지는 건 그 뒤여도 늦지 않아. 준호는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혜진은 부엌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우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숨겨진 이중생활의 불이 꺼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혜진의 핸드폰으로 탐정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중으로 댁 근처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고 정리됐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대답하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집에서 2블럭 떨어진 카페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정말로 보고서를 받아들이고 나면 되돌아갈 수 없는 문이 열릴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카페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 실장은 노트북과 사진이 담긴 봉투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자리에 앉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상하신 것과 비슷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죠. 그는 혜진 앞에 작은 태블릿을 밀어주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날짜는 이번 주 화요일 밤. 화면 속엔 준호가 모호텔 근처에서 한 여인과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환하게 웃으며 준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있었고 두 사람은 익숙한 연인처럼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같은 여인의 오피스텔로 보이는 곳에 둘이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실장은 말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유지우. 29.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경력이 있고 현재는 준호 씨와 사실상 동거 중입니다. 혜진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지우. 준호 휴대폰에 떴던 그 이름과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봉투를 닫았습니다. 실장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더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조용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세상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마저도 멀게 들렸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아간다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술 동의서를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놀라며 물었지만 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상보다 빨리 혼자 이겨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요. 일요일 아침 혜진은 어김없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혜진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린이 딸아이가 방학을 앞두고 중요한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엄마라도 무너지면 이 가정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예린은 모처럼 아빠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시험 얘기를 했고 준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예린아. 결과가 전부는 아니야. 그 말에 혜진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태연하게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오늘 엄마랑 같이 장 보러 갈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혜진은 갑자기 예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빠가 요즘 어때 보여? 예린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좀 피곤해 보여. 근데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혜진은 얼른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냐, 그냥 요즘 이상하게 감이 좀 이상해서. 그 말에 예린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엄마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사를 마친 뒤 혜진은 일부러 준호에게 커피 한 잔을 내어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정기검진인데 혼자 가긴 좀 그래서. 준호는 의외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날은 아마 외부 미팅이 있을 텐데. 병원은 무슨 병원인데? 혜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유방검진 정기 예약이야. 좀 불안해서. 그 말에 준호는 민망한 듯 웃더니 아, 그런 거면 꼭 가야지. 다른 약속은 취소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의 가벼움이 혜진에겐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남자 내가 정말 아픈지 관심조차 없다는 걸. 눈앞에서 얘기해도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연극도 곧 끝이야. 내가 먼저 끝내줄 거야. 그날 밤 혜진은 몰래 또 하나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 변호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배신이 명확하다면 당신은 절대 불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정리하고 싶은 때 말씀하세요.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혜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이 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운 심연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싸워본 적 없던 삶에서 드디어 스스로의 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수술 전 최종 검사와 입원 일정을 정하는 중요한 날이었고 동시에 준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지도 모를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말리고 평소보다 신경 쓴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치고는 과하게 꾸민 모습일지도 몰랐지만 그녀는 오늘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깨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병원 같이 가기로 했잖아. 기억하지? 준호는 눈을 비비며 잠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근데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 진짜 중요한 거래라 빠질 수가 없어. 미안해. 다음에 꼭 같이 갈게.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확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내 곁에 있지 않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새겨 넣는 과정이었죠. 병원에서는 수술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졌습니다. 항암 치료 일정까지 포함된 상세한 설명을 듣는 동안 혜진은 혼자 메모하며 차분히 모든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따로 오시나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혜진은 곧장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며칠 전 연락했던 변호사 이지연 씨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지연은 또렷한 눈빛의 40대 중반 여성으로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동거 사실, 병에 걸린 뒤에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무관심.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까지. 지연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위자료 청구, 양육권 문제, 주거권 분할 등도 가능해요. 다만 감정적으로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혜진은 조용히 커피잔을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준비 중이에요. 제 안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혜진은 동네 약국에 들러 항암 치료에 필요한 영양제를 몇 가지 구입했습니다. 약사도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거 환자 보호자 분이신가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환자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약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혜진은 조용히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또 늦었습니다. 향수 냄새, 술 냄새, 그리고 핑계 가득한 목소리. 혜진은 이제 그 모든 걸 조용히 받아들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오빠. 이 연극도 이제 곧 막이 내려. 관객은 이미 다 떠났고 주인공도 무대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 수요일 비가 내렸다. 잔잔한 빗소리는 마치 혜진의 마음을 대신 올려주는 듯했다. 그녀는 오늘도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항암전 처방을 받았다. 피로는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밀려들었지만 혜진은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며 버텼다. 그날 오후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7시 남편분이 여성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치는 이 주소입니다. 혜진은 천천히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떨리지는 않았다. 단지 모든 게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저녁 무렵 혜진은 검은색 바람막이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 아무렇지 않은 걸음걸이였지만 마음속에는 바위 하나가 꾹 얹혀 있었다. 주소를 따라 도착한 건물은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이었다. 입구 쪽에 작은 카페가 있어 혜진은 그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창밖으로 출입구가 한눈에 보였다. 그리고 정확히 7시 12분 검은 SUV 한 대가 오피스텔 앞에 멈췄다. 그리고 그 차에서 준호가 내렸다. 그 옆자리 문이 열리더니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감쌌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준호 역시 익숙한 듯 머리를 쓰다듬었다. 혜진은 입술을 꾹 다물고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그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의지로 끝까지 봐야 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사라졌고 혜진은 카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한 번도 이렇게 또렷하게 세상을 본 적이 없다고 느꼈다. 그들이 들어간 그 건물, 그 시간, 그 얼굴, 모든 것이 너무 명확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정리되어 가는 걸 느꼈다. 이젠 미련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남은 건 단 하나, 나를 위한 선택뿐이라는 사실만이 또렷하게 남았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짧게. 오늘 나를 구했다. 오랜 시간 속에 갇혀있던 내 감정을 드디어 놓아주었다. 내일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나를 먼저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목요일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몸이 한결 가벼운 느낌이었다. 어젯밤 오피스텔 앞에서 본 장면은 그녀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미련과 환상을 깡그리 부숴놓았다. 이제는 혹시라는 생각도 그럴 리 없겠지라는 자기 위안도 필요 없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녀는 스스로 목격했고 받아들였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는 예린을 보며 혜진은 문득 마음이 복잡해졌다. 저 아이에게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아직은 이 모든 진실을 짊어지기엔 너무 여린 아이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 거짓된 가정 안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날 오후 혜진은 다시 한번 변호사 이지연을 만났다. 그녀는 봉투를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입니다. 불륜 상대 여성의 신원, 동거 장소, 금융 내역, 통화 기록까지 다 정리해 두었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혼인 파탄 책임 모두 다 적용 가능합니다. 혜진은 묵묵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 한 장 한 장이 그녀가 보낸 지난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이 조금 되면 바로 진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겐 제가 직접 말하겠어요. 그는 몰라요. 제가 뭘 알고 있고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전 이젠 그걸 그 사람 눈을 보며 말할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결심 꼭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 혜진은 동네 카페에 잠깐 들렀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다.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녀의 시선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서 있는 자신이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평소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수술 전 마지막 검사와 입원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혜진아, 잘 버텼어. 그리고 잘 해낼 거야. 이제 진짜 끝이 보여. 그리고 너는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금요일 아침 혜진은 짐을 쌌다. 병원에서 내일 입원하라고 했고 월요일이면 수술이었다. 준비할 것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혜진은 옷까지 하나하나를 접으며 마음속으로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방에 넣은 것은 속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아주 오래전 딸 예린이 그려준 그림 한 장. 아프지 마요 엄마. 혜진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이 말을 예린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혜진은 조심스럽게 예린을 불렀다. 예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잠깐만 엄마 방으로 들어올래? 예린은 순간 긴장한 듯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엄마? 혜진은 한참을 머무시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병원에 입원해. 월요일에 수술해. 유방암이래. 이기야. 예린은 그 말을 듣고도 잠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러다 이내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엄마 언제부터요? 왜 지금 말해요? 혜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내가 시험 준비 중이라 엄마는 그냥 너 걱정 안 시키고 싶었어. 괜찮아. 병원에서도 조기 발견이라고 했고 수술만 잘하면 된대. 걱정하지 마. 엄마 꼭 나을 거야.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혜진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무너질 수 없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해. 그날 밤 혜진은 준호에게도 마침내 병에 대해 말했다. 오빠, 나 월요일에 수술해. 유방암 이기래. 내일 입원해.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은 굳어졌다.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애써 무심한 척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왜 지금 말해?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말해봤자 관심 없을 줄 알았어. 나 혼자 다 알아보고 준비했어. 이제 말하는 건 그냥 의무감이야.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준호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수술이면 어디 병원인데? 내가 데려다 줄까? 혜진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아니. 됐어. 너랑은 병원 가고 싶지 않아. 오히려 혼자가 나아. 당신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해주길 바란 것도 아니야. 그냥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는 혜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외롭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딸이 옆에 있었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으며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토요일 오전 혜진은 입원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단출한 가방 하나 그리고 마음속에 담긴 수많은 생각들. 예린이 옆에 있었다. 딸은 작은 손으로 엄마의 가방을 꼭 쥐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혜진은 그 손의 따뜻함에 힘을 얻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찼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들어섰을 때 작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생각보다 따뜻한 공간이었다. 혜진은 침대에 앉아 딸에게 말했다. 예린아, 엄마 수술하는 동안엔 외할머니 댁에 있어줄래? 거기서 지내면서 학교 다니면 엄마도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 예린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꼭 나아야 해요. 나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준호였다. 그는 어색하게 들어와 서성이다가 어깨에 맨 작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거 과일이랑 음료 꽃 좀 샀어. 병원엔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혜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고맙다는 말도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다.
이제는 모든 감정이 건조하게 식어버린 상태였다. 준호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수술 잘 될 거야. 요즘 병원 기술 좋다더라. 아, 그리고 혹시 회사에서 급한 미팅이 잡혀서 월요일에 못 올 수도 있어. 미리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작게 대답했다. 알았어. 기대도 안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 나는 이제 당신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 아니니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다. 그가 가져온 봉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겨졌다. 혜진은 천천히 그것을 열어보았다. 사과 음료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소화제 하나. 그 속엔 아무 마음도 없었다. 그건 단지 의무감의 잔재일 뿐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고요했다. 두려움보다 확신이 컸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나면 자신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 이젠 사랑받지 못한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한밤중 간호사가 들어와 수액을 교체하며 조용히 물었다. 보호자분은 내일 아침 오시나요? 혜진은 대답했다. 아니요. 전 혼자입니다.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수술은 월요일 오전 8시에 시작되었다. 혜진은 새벽부터 깨어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병실의 공기는 차분했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점검하며 말했다. 긴장되시죠?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교수님이 직접 들어가시니까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되뇌었다. 잘 해낼 거야. 반드시 이겨낼 거야.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살아야 하니까. 수술실 앞 혜진은 혼자 침대에 실려 들어갔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손도 위로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버티기로 마음을 굳혔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예린이었다. 그리고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말. 아플 땐 울어도 되지만 끝까지는 견뎌야 한다. 수술은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조직 제거와 임파선 검사를 함께 진행했고 의료진은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마취에서 깨어난 혜진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천장의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이겨냈구나. 나 이겨낸 거구나. 그리고 저녁 무렵.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준호였다. 그는 어색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혜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수술 잘 됐어. 이제부터가 더 힘들겠지만 나 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눈을 피하며 물었다. 통증은 어때? 밥은 먹었어? 혜진은 웃지 않았다.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 늦었고 너무 얕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빠, 나 이틀 전에 당신이 그 여자랑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 당신이 나 몰래 얼마나 오래 두 집 살림을 했는지도 다 알아. 그 말에 준호는 얼굴이 굳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다. 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더 이상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제 나만 볼 거야.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각오해. 우리가 이렇게 끝날지 아니면 더 추해질지는 이제 당신 하기 나름이야.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어설픈 말 한마디를 꺼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병실 안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텅 빈 미안함엔 이제 반응할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혜진은 잠시나마 푹 잤다. 수술 후 첫날 밤치곤 꽤 깊은 잠이었다. 누군가의 배려나 보호 없이도 그녀는 스스로를 안아주며 하루를 넘겼다.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 값진 시작이었다. 수술 후 이틀이 지나자 혜진은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간호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나 앉고 천천히 병실 복도를 걸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 혜진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버틸 수 있다는 걸 체득하고 있었다. 수술 직후 찾아왔던 준호는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다. 예린만이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엄마의 상태를 걱정했고 혜진은 그 아이의 목소리에 매일 마음이 놓였다.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예린은 자라지 못한 줄 알았던 아이가 어느새 어른처럼 커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혜진은 변호사 이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가운 듯 말했다. 수술은 잘 되셨어요?
많이 아프셨죠?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많이 아팠는데 견딜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할 준비가 됐어요. 우리 이혼 절차 시작해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지연은 짧은 침묵 후에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혹시 남편분이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회피하려 해도 우리가 가진 자료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나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퇴원을 앞둔 날. 준호가 다시 병실에 나타났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미안하다며 다시 예전처럼 잘해보자는 말도 꺼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혜진의 마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끝내기로 했어. 내가 변호사랑 이야기 다 끝냈어. 다음 주에 서류 받을 거야. 준호는 그제야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뭐? 갑자기 왜 그래? 수술 끝났다고 바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혜진은 그 말을 자르듯 대답했다. 걱정? 그건 관심 있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야. 당신은 내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도 회의 타령했지. 나는 회복 중이고 당신은 지금 무너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알기나 해? 준호는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말, 설득할 수 없는 상대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불안해졌다. 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젠 중심이 바뀌었다. 이 결혼도 이 인생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병원 퇴원 날 하늘은 화창했다. 입원했던 날의 침울한 회색 하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혜진은 햇살을 받으며 병원을 걸어 나오며 자신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고 실감했다. 비록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예리는 외할머니 손을 잡고 병원 앞에 서 있었다. 혜진을 보자 달려와 꼭 안겼다. 엄마 수고했어요. 정말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혜진은 딸의 따뜻한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이 아이가 있었기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예린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다. 엄마, 이제 다시 웃을 거야.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가장 먼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퇴원했다고 전하며 본격적인 서류 접수와 절차 진행을 부탁했다. 지연 변호사는 곧바로 준비를 마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준호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반항하거나 시간 끌기를 시도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두었다고 덧붙였다.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 끌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마주해서 끝을 볼 거예요. 그날 오후 혜진은 조용히 외출복을 입고 택시를 탔다. 향한 곳은 준호와 지유가 함께 있다는 바로 그 오피스텔이었다. 탐정이 알려준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지유가 눈을 반짝이며 문을 열었고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혜진은 미소도 없이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준호 씨 있나요? 지유는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다. 지금 잠깐 나갔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혜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전 이 안에서 기다릴게요. 제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는 제가 이혼 소장에서 직접 적을 거예요. 오늘은 얼굴이나 확인하고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숨기지 않아도 돼요. 지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진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다. 단출하지만 부드러운 조명, 커플 사진이 걸린 벽면, 그리고 거실 한켠에 놓인 남성용 슬리퍼.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배신의 무대.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섰다. 그녀를 보자마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나 수술했어. 회복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결혼도 수술할 시간이야. 곪은 건 도려내야 하니까. 준호는 말이 없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혜진은 그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변호사 통해 서류 갈 거야. 이제 나 당신한테 감정도 없어. 더는 미련도 없어. 당신이 한 짓 다 돌려받을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가면은 여기서 벗어. 나에겐 이제 진짜만 남길 거니까. 그렇게 말한 뒤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다.
복도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정말로 자유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며칠 후 준호의 사무실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은율. 겉봉투를 본 순간 준호는 이미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손끝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이혼 조정 신청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내용서,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문서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법적으로도 파탄이 명백한 결혼.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저녁 그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심을 담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할 말 있으면 직접 만나. 난 지금 감정으로 대화 안 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할 거야. 감정은 예전에 끝났어. 다음 날 법무법인에서 조정회의가 열렸다. 혜진은 변호사 이지영과 함께 단정한 차림으로 참석했고 준호는 혼자였다. 그는 어딘가 초췌해 보였고 눈빛은 공허했다. 이혼 사유에 대한 질문이 오가자 혜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남편은 최소 1년 이상 특정 여성과 동거를 하며 가정 내 부양 의무를 방기했고 제 병에 대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감정적 파탄은 물론 법적 책임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쉬고 말문을 열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우리가 이혼까지 갈 일인지는 난 몰랐어. 그냥 잠시 방황한 거였다고 생각했는데. 혜진은 준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방황이라 표현했지만 나는 그 시간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웠어. 암이라는 병을 혼자 견디고 딸에게 말도 못한 채 수술대에 누우면서도 당신은 그 여자랑 웃고 있었지. 이게 방황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변호사는 자료를 들고 말했다. 현재 저희 측은 모든 증거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 명령하에 재산 내역도 모두 조회할 예정이고 공동명의 자산에 대한 분할 협의도 곧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혜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날씨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었다. 눈물도 분노도 연민도 다 지나간 자리엔 오직 현실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일기장에 짧게 썼다. 오늘 법적으로도 나를 되찾는 첫날이었다. 이른 시간만큼 더 단단해지기로 했다. 더는 나를 함부로 놓지 않을 거야. 어떤 이유로든. 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 날 준호는 늦게 도착했다. 얼굴엔 눈에 띄는 피로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정돈되지 않은 채 헝클어져 있었다. 혜진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안쓰러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책임을 피하려고만 했다. 조정위원은 마지막으로 양측의 입장을 묻고 최종 합의안을 확인했다. 혜진의 요구는 단순했다. 정당한 위자료, 결혼 기간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의 정확한 절반 분할, 딸 예린에 대한 공동 양육권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보호자는 혜진 본인으로 할 것. 그 조건은 이미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확인이 끝난 상태였다. 준호는 회의 내내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있었다. 결국 그는 짧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다 제가 감당할 일인 것 같네요. 변호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는 곧 정리될 겁니다. 일주일 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수진을 만났다. 오래된 친구이자 유일하게 병을 처음으로 공유했던 사람이었다. 수진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드디어 끝난 거야, 혜진아. 너 진짜 고생 많았어. 혜진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나 이제 내 이름을 다시 찾은 기분이야. 오랜만에 두 사람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눴다. 수진은 말했다. 너 그동안 얼마나 너 자신을 밀어놨는지 알아. 이젠 혜진이 인생 다시 써야지.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말에 혜진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 나도 그래 보고 싶어. 나 이제 나를 사랑해보고 싶어. 집에 돌아온 혜진은 딸 예린의 방에 들렀다. 예린은 과제를 하다 말고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뭔가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혜진은 말없이 딸을 안았다. 그러곤 속으로 다짐했다. 너한텐 내가 강한 엄마로 기억되길 바래. 절대로 약하고 무너지는 엄마가 아니라. 그날 밤 혜진은 거울 앞에 섰다. 병원에서 받은 가발을 벗고 짧게 자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생명이 깃든 선처럼 자라나는 그 가느다란 머리칼 위로 혜진은 미소 지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이제 정말 알 것 같았다. 그날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봉투 안엔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서가 담겨 있었다. 잉크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종이 위에는 혜진과 준호의 이름 그리고 법적 혼인관계 해소일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서류를 들고 조용히 거실에 앉은 혜진은 긴 한숨을 내쉰 뒤 그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그보다 훨씬 전에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혜진은 이제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혼자였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말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려운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로 숨 쉴 수 있다는 해방감에 가까웠다. 그 시각 준호는 혼자 오피스텔에 앉아 있었다. 지우와의 관계도 얼마 전 끝이 났다. 혜진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면서 지우는 빠르게 발을 뺐다. 그와 함께 미래를 상상했던 여자는 현실의 책임 앞에선 누구보다 먼저 떠났다. 준호는 맥없이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지만 그 말은 그저 자기 연민일 뿐이었다. 지금껏 무너뜨린 건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대가는 이제서야 제대로 다가오고 있었다. 혜진은 그날 오후 짐을 하나 싸서 예린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다. 이사라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려는 의도였다. 오랜만에 찾아간 친정집엔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혜진아. 수술한 사람 같지 않다. 엄마의 말에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예린 덕분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예린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자 혜진은 엄마와 마루에 앉았다. 엄마, 나 앞으로 뭐 하며 살까요? 그 말에 엄마는 조용히 답했다. 하고 싶은 거 해.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 다 해. 이혼했다고 암 이겨냈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니. 오히려 이제 시작인 거지.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혜진은 그날 밤 노트를 펴고 오랫동안 미뤘던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육아에 쫓기며 그만두었던 작가 수업의 초고였다. 그녀는 제목을 새로 저장했다. 제목은 혜진의 두 번째 봄. 그렇게 그녀의 삶은 또 하나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봄날 혜진은 조용히 작업실 한켠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는 웃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자신이 지금은 글을 쓰며 다시 꿈을 꾸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최한 여성회복 작가반에 등록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적으며 자신을 마주하는 그 시간이 어느새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다. 예리는 매일 방과 후 엄마 곁에서 숙제를 하며 간식을 먹었고 혜진은 딸의 존재가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 진짜 이유라고 느꼈다. 엄마, 나중에 책 나오면 나 제일 먼저 사줄 거예요.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사는 거 말고 내가 첫 번째 독자야. 엄마가 너한테 가장 먼저 보여줄 거야. 한편 준호는 회사를 관두었다. 이혼 이후 몇 번의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갔고 그는 결국 잦은 사퇴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다.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하나둘 멀어졌고 그와 함께했던 지우는 이미 다른 사람의 품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혜진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 하나였다. 이제 저에겐 남편도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과거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서점에서 그녀의 원고가 실린 지역 잡지를 발견했다. 수술실 앞에서라는 제목의 수필. 그 글을 읽는 동안 준호는 처음으로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진짜로 느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짐처럼 내려놓지 않고 연료처럼 다시 살아간다는 그녀의 강인함에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깨달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날 밤 혜진은 일기장에 짧게 썼다. 오늘도 한 문단 완성했다. 그리고 오늘도 울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이 삶이 내 것이라는 걸 이제는 믿게 되었으니까. 바람이 살랑이는 4월의 어느 날 혜진은 예린과 함께 공원에 나왔다. 만개한 벚꽃이 도로 위로 흩날리고 있었고 그 꽃잎은 마치 혜진의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떠내려 보내는 듯했다. 예린은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는 지금도 행복해.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웃을 거야. 너랑 함께. 그녀는 이혼도 끝냈고 항암 치료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고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를 느끼고 있었다. 고통도 상처도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 자리까지 와준 스스로가 기특했다.
며칠 후 그녀가 쓴 수피리 지역 잡지에 정식으로 게재되었다. 제목은 다시 피는 사람. 암투병기이자 이혼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되찾는 여성의 서사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작가 초청 강연 요청도 들어왔고 그녀는 짧은 망설임 끝에 수락했다. 강연장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혜진 또래 혹은 더 연배가 많은 여성들이었다. 누군가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손을 꼭 잡으며 위로를 느꼈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용감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계속 써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두 번째 원고의 제목을 입력했다. 내 이름은 혜진입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로서가 아니라 오직 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살랑 들어왔다. 하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혜진의 두 번째 봄은 완전히 시작되었다.